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식도의 염증,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시 인사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의미로 봐야 하는 건가요, 교수님? 예, 크게 보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굳이 네. 이제 구별을 하자면 이제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식도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시경을 봤을 때 식도염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환자분들이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에는 염증을 동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과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위식도 역류 질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식도 십이지장, 일단 이 구조와 기능을 하면 좀 역류성 식도염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구조와 기능을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네. 음식을 삼키면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고 위장을 지나면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 아마 다 아시는 구조일 건데 네. 이런 목과 식도, 식도와 위와 십이지장 그 사이에 한번 내려간 음식들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 장벽 같은 역할을 하는 관략근이라고 관략근. 하기도 하고 조임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근육이 있어서 그래서 식도에서 음식이 삼켜져서 위로 내려갔을 때 그때 더 이상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역류를 하지 않게 하는 게 관략근인데 그 관략근이 좀 느슨해지는 경우에 틈을 보이게 돼서 위 내용물 중에서 위산이 특히 식도로 역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략근이 좀 느슨해지면 그 위의 내용물이라든지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비만, 음주, 흡연 이런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 병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상을 더 나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증상을 더 생각하시면 될 나쁘게 것 같고요.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슨해진 관략근을 이 식도염을 일으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느슨해진 관략근을 더 느슨해지게 만들어서 역류를 더 자주 생길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 비만은 체내 지방이 좀 많아져서 결국 많아진 체내 지방을 통해서 복압이 증가되게 되겠죠. 지방이 많으니까. 그래서 배의 압력이 증가해서 역류를 좀 더 조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야식을 즐기는 식습관도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밤에 뭔가를 먹는, 그러니까 밤이라고, 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잠자기 한 3시간 이내에 먹는 음식을 야식이라고 보통 잠자기 얘기를 하는데. 3시간 이내 먹는 음식들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3시간 전에 뭔가 위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고 바로 누워버리게 되면 예. 일반적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관략근 또는 조임 근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만 식도염 환자분들은 느슨해진 틈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몸이 누울 때 식도도 같이 눕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와 식도가 수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느슨해진 틈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원인이 하나가 있고 아무래도 야식 같은 경우가 인스턴트 식품이나 좀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음식물들이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을 좀 더 나쁘게 만드는 악화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아마 야식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위와 식도의 경계 부위가 정상적인 구조로는 닫혀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행하기 전에 위와 식도의 조절 기능이 좀 약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예방적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이 이제 관략근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지만 정상적인 분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하는 것은 증상이 이 식도 질환이 역류성 식도 질환이 한번 생긴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사람마다 다 본인의 증상을
나쁘게 만드는 음식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말들을 듣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하는 것보다는 네. 본인한테 맞춰서 나는 이걸 먹으니까 좀 역류가 더 심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음식을 당분간 피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흔히 맞습니다. 신물이 넘어온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역류성 식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전형적인 증상, 그러니까 위산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쓰고 화끈거리고 자극적이고 하듯이 그게 식도 쪽으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위산 역류, 가슴 쓰림, 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은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위에 위산이 좀 더 위로 올라왔을 때는 목이 자꾸 뭐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위산이 올라오면은 기도로 넘어가면 기침을 한다든지 네.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한쪽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쪽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진단은 내시경으로 하는 건가요? 뭐 식도, 산도 검사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식도 산도 검사가 가장 확진하는 검사이긴 하지만 네. 식도 산도 검사는 쉬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쉬운 검사가 아니냐면은 이제 코로 줄을 넣어 가지고요. 그 줄을 명치 있는 부분까지 늘어뜨린 다음에 아유. 그러면서 24시간 동안 그 줄을 코로 빼낸 줄을 그대로 넣어 놓고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상생활 중에 내가 불편한 것을 기록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넣는 자체도 불편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것도 불편해서 그렇겠네요. 환자들이 설명을 하면은 꺼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꼭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식도 산도 검사를 하고요. 근데 네. 식도염 증상은 워낙에 전형적인 증상이 많기 때문에 그냥 환자분들의 임상 증상으로 진단을 내려서 약을 써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위내시경 검사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에서 염증이 보이는데 네. 환자는 아주 전형적인 가슴 쓰림을 보이고 있지만 내시경에서 식도염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는 위식도 역류질환 이렇게 진단을 하고 약을 쓰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치료는 약물 치료가 주로 주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약물 치료는 왜냐하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를 하는 대부분의 내용물이 위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위산 분지 억제제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의 위험은 없을까요? 사실 합병증이 없는 약은 하나도 없죠. 타이레놀 같은 걸 먹어도 합병증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역류 증상으로 인해서 식도염 환자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물게 일어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보다 약을 먹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충분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만성적으로 이어진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뭐 식도암으로도 발전한다거나 하는 위험은 없을까요? 환자분들이 외래를 오셔서 이제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는 분들 중에 하나의 걱정이 이런 식도암으로 발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인데, 왜냐하면은 식도염을 진단을 받고 저희들 진료실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검색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럼 식도염 하면은 바렛식도라고 하는 게 검색이 되고 바렛식도 하면은 식도암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식도염 하면 식도암으로 검색해서 연관 검색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식도암의 종류가 이제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암과 선암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암으로 나눠지는데 식도염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식도암은 선암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암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도암은 거의 대부분이 선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무시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마 이런 이유는 미국에서는 식도암의 절반이 선암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환자분들은 식도염 하면은 식도암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을 심하게 앓은 분들은 합병증으로 식도 협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위산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런 궤양을 일으키듯이 예.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당연히 식도 궤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궤양이라는 게 점막이 이렇게 뜯겨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면은 좀 변형이 돼서 치료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궤양이 생겼다 나았다 생겼다 나았다를 반복하게 되면 변형이라는 게 보통 좁아지면서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식도의 출구 부분이 좁아져서 협착이 네.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식도 협착이 오게 되면 음식을 삼키는데 좀 힘들겠어요? 예, 그렇죠. 명치는 데서 자꾸 걸리는 듯한 느낌이 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좀 넓히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식도염에 대한 치료를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게 이런 분들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또는 요즘은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많지는 않지만 시행되고 있는데 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느슨해진 식도의 관략근을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 바깥쪽에서 수술적으로 들어가서 걔를 이렇게 바깥쪽 위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뺑 둘러서 감싸줌으로 인해서 좀 타이트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 식도 접합부 주변을 이제 성형 수술하듯이 바깥쪽을 조금 감싸서 좀 장벽을 만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수술은 그럼 일반적으로 내시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외과 선생님이 이제 일반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복강경. 요즘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을 관찰하면서 그쪽 네. 느슨해진 틈에 고주파 고열 전류를 좀 주입을 해가지고요 근육이 조금 두꺼워지게 만드는 내시경적인 치료인데 그 치료법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스트레타라고 하는 치료법인데 스트레타. 그 치료법도 스트레타 예.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도염 환자분들 뭐 동호회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많이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조바 예스오근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먼지가 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목을 가다듬으면서 장기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이 건조한가 생각했었는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폭식을 하는 거랑 또 밤에 사실 음식이 땡겨서 치킨 같은 걸 시켜 먹었는데 그런 것도 문제일 수 있다고 하고 뭐 스트레스가 심해도 그렇다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커피를 수시로 마시는 거? 제가 그렇기도 한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생기면 어쩌나 싶고 걱정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베개를 좀 높은 걸로 사용하라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이물감의 잔기침. 교수님, 이게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인가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의 하나일 수 증상 중 있습니다. 하나일 앞서 수 있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 들고 이물감이 들고 장기침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야 될 건 이비인후과를 가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기침을 하는 원인이나 목에 진짜 뭐가 걸린 게 아닌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다른 이유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위산이 후두까지 역류를 해서 아니면 위산이 기도까지 역류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본적인 증상은 뭐 가슴 쓰림이라든지 위산이 억류된다든지 이런 것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 목에 불편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긴 하세요. 네. 폭식, 야식, 커피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을까요? 기름진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폭식과 야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자꾸 뭘 채워 넣으니까 그래서 위에 압력이 올라가서 위에서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가끔 폭식과 야식을 안 하더라도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젊은 여자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적게 드시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꾸 식도염이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 많이 입고 계시는 체형 보정 속옷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체형 쪼아서 보정 속옷이요? 예, 그게 이제 조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걔가 위에 압력을 가해서 식도염을 일으켜서 다른 치료 다 필요 없이 그 보정 속옷만 빼고
지냈을 때 식도염이 일으키지 않은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압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분들은 반일을 한다든지 해서, 반일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상체가 위로 이제 숙여지잖아, 그죠? 네. 예, 그렇든지 아니면 아침에 양치질하거나 세수할 때 몸이 이렇게 숙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결국 폭식과 야식은 위의 압력을 좀 높이는 거다. 커피는 이제 느슨해진 관략근을 좀 더 느슨해지게 하는 거다. 네. 그다음 기름진 음식도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더 자극을 할 수 있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는 당연히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잘 조절이 되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빠져서 오신 분들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나빠졌던 시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스트레스가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재발 위험은 어떨까요? 치료 후에도 다시 생길 수 있는 건가 궁금한데, 이게 만성적으로 된다는 건 치료가 잘 안 됐다는 얘기인 건지도 또 궁금합니다. 이제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데, 네. 결국 식도염은 당뇨나 고혈압 같이 완치의 개념보다는 평생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조절한다는 같습니다. 개념으로요. 완치보다는. 예, 그렇죠. 위나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원인 없이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걔를 근본적으로 쪼아줄 수 있는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가 되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이게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니고 약물 치료가 제일 주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을 먹고 일정 기간 약을 드시고 나면은 그런 위산 역류가 좀 나아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또 증상이 나타나면은 다시 약을 먹는다든지, 네. 그다음 증상의 재발이 너무 잦은 증상의 재발이 있으면 괜찮은 시기라도 충분한 약을 드시는 유지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유지요법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도염 환자분들을 평생을 따지고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에서는 어떤 시점에든지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왜 이게 자꾸 나타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아,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증상이 왔구나, 이제 약을 한 번 더 먹고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을 편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때마다 계속 약을 드시면서 유지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예, 괜찮습니다. 사실 식도염 치료약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만성 합병증에 대한 보고들이 많지만, 네. 그 보고들은 인과관계를 규명한 그런 보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 연구라고 해서, 아, 이걸 먹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뒤에 뭔가 생겼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걸 먹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네. 인과관계가 명확한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만성적으로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없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다른 질환의 위험이랄까요? 뭐 피부병이나 관절, 어깨 통증, 당뇨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교수님? 이게 다른 신체적인 다른 질환하고 연관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 그렇군요. 이 식도염 환자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지거나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이 너무 심해서 불안증이나 우울 증상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신체적으로 다른 질환을 더 나타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별로 질환이 식도염이긴 하지만 개인별로 다 다른 증상을 나타내고 네. 악화하는 요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내가 가진 식도염이 어떤 질환인지를 잘 이해하고 근거가 별로 없는 정보에 대해서 괜한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본인의 증상을 나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본인이 스스로 잘 파악해서 그걸 일시적으로 피했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봤다가 하는 스스로의 조절을 잘 현명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중 조절, 금연, 금주도 필요하겠어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식도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비만도 늘어나고 식생활의 종류도 식도염을 좀 나쁘게 만드는 식생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식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이나 금연이나 금주 등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인터뷰한 분 같은 경우는 베개를 좀 높은 걸로 사용하라는 말도 들으셨다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베개를 높이면은 결국 식도가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좀 기울기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 아무래도 식도가 위에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기울기가 를 주면은 좀 빈도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환자분에서 베개를 좀 높이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요즘은 이런 검색창에 식도염 베개 이렇게 치면은 아. 이제 일반적인 베개가 높은 게 아니라 약간 네. 예, 삼각형으로 생긴 그런 베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걸 bes을 때 베고 주무셨을 때 호전이 된다는 말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럼 식사 후에 바로 누워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습관도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눕는 자세 자체가 위하고 식도가 수평으로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상인에서는 그 장벽 역할을 하는 관략근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식도염 환자는 그게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식도로 역류가 좀 더 쉽게 일어나게 되죠. 쉽게 일어나게 되고 거기다가 밥을 먹은 직후의 상황이라면은 위 안에는 음식물이 가득 차서 압력이 높아져서 역류를 할 물질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 주무시기 전에 한 3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좀 피하라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 3시간 전에는 좀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를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 자, 예, 맞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조언을 해 주신다면은요? 특별한 증상이 없던 분들이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가슴 쓰림, 타는 듯한 자결감, 아니면 가슴으로 뭐가 올라오는 뭔가 물질이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심장은 분명히 정상인데 운동하는 거하고 무관하게 가슴이 아프다 하는 아. 경우에는 반드시 식도염을 의심을 하고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슴 쓰림 같은 경우가 계속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있다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네. 물론 가슴은 항상 흉부 쪽에 있는 장기가 식도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심장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식도염보다는 심장 쪽 문제를 먼저 아. 감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심장은 뭔가 쓴맛이 난다든지 쓰린다든지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애매한 증상으로 좀 중복이 겹쳐지는 경우에는 네. 심장내과를 가셔서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스오그노.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